하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2024년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와. 갈수록 이 환호성이 작아지고 있죠. 별을 해는 사람 여기 없고 또 심지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책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별 해는 사람들이라는 대중적인 제목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희대 우주과학과 전명훈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후 연구원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김형한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데 왜 나오셨는지 네. 등등 자세한 소개는 이따가 홍승수 박사님께 좀 듣는 걸로 하고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아니면 자르면 되고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지만 제가 방송 때마다 얘기하죠. 제 책 나온 거 AI 책 기계 속의 유령 절찬 판매되고 있다. 절판되기 전에 얼른 사시라. 그 말은 재수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그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이게 심지어 과학 서적이 아니고 사회과학 서적으로 분류가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그런 쪽이다. 네. 예. 그래서 기존의 AI 책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얘기가 많습니다. 네. 네. 사회적인 영향들, 뭐 어떤 의미들, 철학적인 영향들, 의미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난 방송에서 K 박사님이 이 AI 책 이런 거는 파토님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그것이 꼭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라고 언급을 해주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계 속의 유령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공개되는 바로 그날 저는 미국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천조국 일식 과학 유람단이라는 이름으로 개기 일식을 보러 가죠. 그리고 가서 스미소니안 박물관 보고 네. 또 뉴욕 자연사 박물관, 맨해튼 뭐 구경하고 이러고 돌아오는 그 일정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가서 뭐 유튜브 라이브로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카메라 네. 들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딱 13시간이 느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낮밤이 완전히 그렇죠. 뒤집어지는 상황이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뭘 찍으려면 되게 낮을 텐데 네. 여기는 새벽에 한밤중이고요. 거기서 한밤중에 뉴욕, 워싱턴은 밤에 나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이 카메라 하나 들고 나갔다가는 카메라 없어지고 운 나쁘면 저도 없어질 수 있는 예, 총소리에 녹음되고. 예, 총소리 녹화되고 라이브인데 끊기고 카메라 떨어지고 지직하고 있고 우당탕 뛰어다니고 제 목소리 안 나오고 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뉴스앤올디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은 2주차는 제가 미국에 있어서 한 주 쉬고 3주차에 저희 격동 500년이 나갈 예정이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오프닝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게스트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한국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골격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주도 뼈와 살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밝혀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진 않았고 제가 이게 몇 년인데 이게 설마 하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이래요. 국내 연구진이 우주의 골격을 이루는 거미줄 모양의 암흑물질 필라멘트의 존재를 증명했다. 말이 많습니다. 이게가 우주의 골격, 거미줄, 암흑물질 네. 중요한 포인트죠. 필라멘트는 또 뭐며 증명했다. 네, 이런 얘기고 암흑물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것인데 암흑물질 필라멘트는 이런 거래요. 우주 초기에 중력에 이끌린 암흑물질이 흐르면서 무작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전 이제 기사를 보고 하는 얘기고 이게 네. 정말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아마 지금 표정이 영 마뜩찮으시거든요. 저런 식으로 대충 얘기해도 되나? 그게 아닌데 뭘 흐르기는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계신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이걸 이제 끌어가신 교수님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의 지명국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연구진 안에 바로 오늘의 김형한 연구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이따가 홍승수 네. 박사님이 좀 더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봤더니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암흑물질이 많이 있는데 네. 거미줄 구조로 있다. 필라멘트로 추측이 된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암흑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뭐 보인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존재를 증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핫한 거는 꽤 오래된 얘기인데 딱히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대충 뭐 암흑물질도 윈프다 뭐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렴풋한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온 건 별로 못 본 것 같고 암흑 에너지는 더더욱이나 네. 안개 속에 있고 근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우주의 95%를 차지한다고 하니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그쵸. 무엇인데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오프닝 뉴스로 하려고 했더니 홍승수 박사님이 그거 제 친구가 한 건데 다음번에 제가 불러올 테니 그때 하세요라고 하셔서 이제서야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연구인 것이 네이처 천문학의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인가요? 네. 그죠? 예. 네이처 소개가 됐다고 해요. 일단 뭐 네이처 하면 우리는 네.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 두 개는 실제로 학계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죠? 네. 이거 뭐 대중의 착각이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연구인 건 확실하고 이런 것이 평가가 되면 노벨상도 받고 그런 건가요? 노벨상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연구한 본인께서 뭐 그걸 이 연구 하나로 당연히 이제 노벨상 같은 것들이 이제 수여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첫 시초 내지는 이제 시작 연구가 될 것이고 네. 이게 앞으로도 뭔가 더 좋은 발견들이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나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이걸로 되겠느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도 이 교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되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직은? 여하튼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이따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오프닝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짧게 어쨌든 저희 미국 가는 거 성원해 주시고 전명환 교수님도 네. 내용을 봤더니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네, 근데 뭐 네. 내용을 좀 과학적인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어떤 천문학에서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네.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간 물체. 네. 성간 물체는 우리가 뭐 성간 물질 어쩌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성간 물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태양계 바깥에서 온 어떤 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스텔라니까.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유성이나 이런 해성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태양계 안에서 온 것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해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오르트 구름이 바깥에 있어도 태양계 안쪽에 있는 것이죠. 네. 카이퍼 벨트 아니면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닌 거. 네, 그런 거 그것보다 더 바깥에서 온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태양계 바깥에서 온 어떤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게 그건가요? 이 아저씨가 이 교수님이 이제 아비로브 교수님이라고 이제 천문학 이제 하버드 천문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냥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버드 천문학과는 천문학과 중에서 가장 좋은 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학과장을 한 10년 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의 천문학 과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은 이상하게도 천문학과는 안 떠오르고 법대 아니면 의대가 떠오르는 경향이 그래요? 있어서 그래서 의외로 좀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하버드 천문학과는 거의 세계 뭐 한 3위 안에 당연히 드는 그렇군요. 네,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랑스럽게 이제 어떤 샘플을 들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외계의 어떤 성간 물체에서 온 물질의 표본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간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반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논쟁의 물질이군요. 네, 논쟁의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게 뉴욕 타임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제목에 이제 기사를 가져온 게 다른 기사들도 많은데 그 기사들은 더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약간 조롱하고 약간 이런 것까지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그나마. 조금 좀 정제된 그러한 제목을 가진 기사인 거죠. 뉴욕이랑 하버드 있는 보스턴이랑 사이가 또 안 좋기로 유명하긴 한데. 근데 이 제목을 네. 보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네. 그런 성간 물질이 아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예.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질하고 그냥 똑같은 물질이다. 심지어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지구상의 물질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구상의 물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천문학 내에서의 어떤 논쟁이라기보다는 천문학의 이제 이분과 그다음에 다른 영역의 뭐 지구과학이나 아니면은 네, 뭐 지질학이나 이러한 지질학이나 뭐, 네. 이런 분들과의 논쟁입니다. 오호,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이분은 근데 이제 유명하시긴 한데 이분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도 유명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제목이 이제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번역본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유명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이제 인지도도 높으신 분이시죠. 네. 근데 이분이 요 샘플을 어디서 가져오셨냐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아하. 이제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어떤 원정대를 꾸려서 가셨어요. 야. 2023년에 6월부터 2주간 이제 바다, 이게 태평양 바다에 가서 최근의 일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기사도 3월에 나온 거, 2024년 3월이니까 한 네. 일주일도 되지 않은 네네. 방송 시점으로는 한 2주 정도 된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썰매가 이렇게 끌려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썰매가 바닥에 가서 이제 그 바닥을 이렇게 훑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운석, 그 운석은 이제 그 성간 물체에서 온 운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저런 식으로 그냥 저 말 그대로 맨땅 헤딩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넓은 이제 태평양 바다에서 어떻게 이곳을 딱 정해서 이 그러니까. 아래에 운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게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비로브 교수님이 요 사진의 왼쪽에 열심히 샘플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아, 저분이군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여기에는 뭐 여러 과학자들도 갔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팀도 갔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총 3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이 탐사를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아냈는데, 일단 이분이 왜 이런 외계 행성 아니면은 외계 천체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원래는 어떤 분야를 하셨던 분이냐면 제 연구 분야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첫 세대 별과 은하에 대한 네. 연구를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그쪽에 교과서도 쓰시고,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어떤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냐면 외계 천체, 즉, 오umu아무아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신 거예요. 저 오모어머는 우리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네. 또 저게 이제 외계인의 심지어 우주선이라는 주장까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것을 심정적으로 밀었으나 네. 이후 뭔가 제게는 상처로 남은 좀 그런 케이스인데 네. 등장하는군요 다시. 네, 그렇죠. 예. 네. 이 오umu아무아는 이제 2017년에 우리 태양계를 방문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태양계를 떠난 어떤 성간 천체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온 천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umu아무아의 어떤 그 성질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사진은 아니죠. 네. 이건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납작하게 생겼고요. 마치 팬케이크처럼. 그래서 네. 이 모양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우주 비행선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좀 뭐 전형적인 우주 모선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런 사진 나오면 근데 조금 일반 분들은 저걸 진짜 찍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쵸. 저렇게 가까이 가서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네. 못했죠. 못했죠. 따라가려면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시간도 맞아요. 네, 걸리고 네. 하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좀 지난 다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리 부랴부랴 이제 탐사선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이게 여담인데요. 그 라마라는 예, SF 소설이 네. 있거든요. 아서클락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딱 요런 얘기인데 네. 외계에서 갑자기 뭔가가 들어와요. 네. 그 인공물 같이 생긴 게. 근데 따라갈 수는 없는데 네. 시대는 한 2070년 뭐 정도 시대인데 따라갈 수는 없는데 마침 얘가 오는 궤도 쪽 어딘가에 유인 탐사선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급히 그쪽으로 가가지고 랑데뷰를 하는 걸로 시작된 얘기인데 네.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는 맞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못 간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정찰 위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내놓는 거죠. 여기저기. 네네 여기저기. 네. 그 다음에 포착이 되면은 바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우주 탐사선을 보낸다던가 이제 하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게 여건이 여건은 되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납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왜 납작한 게 이제 문제가 되냐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다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긴 모양으로 생기기는 좀 힘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이었고 네. 또 하나는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밝을까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 암석질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아마 금속성이 많지 않을까. 이러니까는 그 우주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맞습니다. 요소가 있었죠, 사실. 네, 그럴 수 있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외계에서 보낸 어떤 탐사선, 우주 탐사선이 아니냐라고 네. 했었고요. 근데 뭐 이 얘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천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있기는 한데 이 아비로브 교수님도 이것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해석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근데 이것이 뭐 외계에서 온 그런 문명이 만든 외계의 비행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비치신 거죠. 네.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네,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천문학자 심지어 하버드 천문학자가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죠.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 봐라, 막 이러면서 내가 맞았잖아,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 이 아비로보 교수님이 이쪽에 이제 급격하게 많이 기울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쪽의 연구를 많이 하시게 됐던 계기가 네. 됐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 옛날 은하 하시는 네. 분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쪽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오umuamua 같은 경우는 한 번 왔다가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지구에 충돌한 어떤 외계 성간 물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후보군을 찾아낸 것이에요. 아, 일반 유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유성인데 인터스텔라 유성을 찾아낸 겁니다. 성간 태양계 유성. 밖에서 온. 네. 네. 그래서 요 이름을 인터스텔라 미디오를 약자로 써서 IM 그다음에 원은 첫 번째라는 네.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아마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외계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을 하느냐라고 그러게요. 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나사에서는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돌덩이들 있죠. 돌덩이들과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들의 궤도를 추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지구로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가 뭐 Center for Near Earth Object라고 하는 것이고 요 아까 말씀드린 IM1이 바로 요러한 이런 센터에서 발견이 됐던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감시센터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있어서 이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IM1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관측을 했을 때 정말 빨라서 이게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만들 수 없는 속도여야 돼요. 긴 세월 동안 가속됐어야 한다. 네, 그런 그런 거겠죠. 네.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궤도를 추정해 봤을 때 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타원형이냐 아니면은 쌍곡선이냐 포물선이냐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쌍곡선형이면은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서 그리고 속도가 충분히 높으면 우리가 이제 이심률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찌그러진 정도가 크게 되면은 이제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속도가 충분히 크면 이거는 외부에서 온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학적인 그런 결론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찾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정찰 위성이 이 당시에 이제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밤하늘에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위성들이 당연히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찰 위성이 이것을 관측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 천체가 이 외계에서 온 것이 99.9% 확실하다라고 하는 서한을 나사에 보냈다고 이제 아비로브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여기서 겁니다. 외계는 태양계 바깥. 네, 태양계 바깥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대기권을 통과해서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섬광 같은 것들이 나왔고 이것이 만약에 충분히 큰 돌덩어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멜론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지표면에 떨어지면 이제 운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어디에 떨어졌냐고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 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가 저도 여기를 잘 모르긴 하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곳이래요. 네. 네. 저 동네군요. 네네. 여기에 이제 마누스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요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위치를 이제 추정을 열심히 하신 거죠. 여기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일까? 추정을 해도 꽤 넓은 면적이 나올 텐데요. 그것이 이제 이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인 네.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않으면 엉뚱한 바다의 바닥을 훑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아비르보 교수님이 갈릴레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의 이제 수장이신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요 탐사대를 꾸려서 이제 나가시게 된 것이죠. 네. 멀리까지 다 30명이. 네, 30명이 네. 이제 나가서 바닥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썰매 모양. 썰매, 말 네. 그대로 썰매 모양이네요, 진짜. 네, 말 그대로 썰매 모양이고 이게 이제 여기 자석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요. 몇백 개의 자석이 붙어 있고 이게 바닥을 훑게 되면 이제 뭐 흙이나 모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자석에 붙을 만한 이런 것들을 자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운석도 자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 썰매에 이제 딱 붙게 되는 거죠. 붙으면서 요런 것들을 다시 건져 올리고 하는 과정을 26번을 하셨다고 해요. 네. 네. 26번이라도 그렇게까지 넓은 적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상당히 넓은 지역을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의 넓은 지역을 하셨냐면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그 바다의 어느 정도의 면적을 커버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아주 진한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로 유성이 파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을 해봤을 때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한 20km 정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탐사대가 이 훑은 지역은 요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영역인데 네네. 길이는 한 10km 정도이고요. 그리고 요 폭이 1km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 훑으신 거죠. 26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것과 비교 대조군으로 왜냐면은 요 운석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하면은 여기에서 발견된 운석과 다른 데서 발견된 돌의 특성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교 대조군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이러한 돌들을 네, 이런 모래와 흙들, 그다음에 암석들을 수집을 하신 것이죠. 근처이지만 저 궤적 안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네. 그런 곳들에서 네, 네. 이렇게 긁어낸 거군요. 네네 그런 것들을 긁어내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여기 제목이 아까 전에 이 Center for Near Earth Object의 약자로 CNEOS의 2014년 1월 8일에 떨어진 어떤 운석을 이제 태평양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한 그러한 돌덩어리들, 즉 암석을 스페룰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스페룰이 저도 이게 어떤 고유 명상가라고 했는데 그냥 구형의 어떤 물질들을 이제 분야마다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그런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네. 스피어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온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구형으로 생겼으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름을 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이 구형 모양이기 때문에 스페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들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엑스트라솔라라고 하는 태양계 바깥쪽에서 이제 생긴 어떠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저자가 많은데 네. 여기 이제 아비르보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 나머지 분들의 어떤 그 소속을 이제 여기 쭉 망라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 뭐 하버드 대학의 뭐 지구과학과, 그 다음에 핵물리, 그리고 뭐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광물 그렇죠. 관련된 그 광물 야. 공학, 그리고 화학공학 아니면 화학생물학,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재료공학 이런 쪽에 뭐 하버드 교수님 아니면 버클리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 전문가는 다 모은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뭐 이게
사실은 그 아비로브 교수님이 천문학자니까 이분이 사실 다른 분야에 그냥 문외한으로 뛰어들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그래도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떤 제대로 된 연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든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저기까지 맞아요. 간 것도 그렇고 네. 이게 아까 거기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지역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썰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저기에다 돈을 줬을까라는 약간의 일말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너무 돈이 네, 많이 맞아요. 드는, 예.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는 돈을 지원을 받지 그죠. 못하셨고요. 개인 펀딩을 그렇지 받으셨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뭔가 야심찬 개인이 여기에 혹한 죄송합니다. 네, 혹한 네.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끌린 개인이 부자가 네. 뭔가 해줘야지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 거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이 펀딩을 해주셔서 네. 이제 그 탐사대를 꾸려서 가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견한 스페룰이라고 하는 그 외계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 족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정말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장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집게랑 비교를 하시면 뭐 한 밀리미터 단위 그렇네요. 네,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많은 모래와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쉽지 않은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형의 모양 그리고 뭐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 아니면 이 마지막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세 개의 이런 구형체가 붙어 있는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스페룰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느냐라고 할 때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운석이 떨어질 때 이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파편의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기작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룰을 한 500개 정도, 700개, 500에서 700개 정도로 추출을 하셨고 50개 정도를 정밀 분석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또 가져 올라오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 박물관 사람들은 이게 진짜로 운석이면 외계에서 온 운석이면 엄청난 값어치잖아요. 그래서 어느 박물관에서 이제 이거를 보관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쪽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돌덩이들이 정말로 외계에서 온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 검증은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검증들 중에서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암석에 이제 있는 원소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했을 때 여기 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생각했을 때 여러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 원소들이 이 지구형 암석과 비교했을 때, 그 원소들의 각각의 비율이 얼마나 더 많이 존재하는가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1이라고 해서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데, 요 1에 가까울수록 지구형 암석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이제 한 것 중에서 특히 베릴륨, 란타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이 이 지구형 암석보다도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많다. 오, 차이가 나긴 나네요. 네네. 그래서 뭔가 특이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베릴륨, 란타넘, 그 다음에 우라늄의 비율이 높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초록색으로 한 것이 요게 휘발성 원소이거든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운석이라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기에서 휘발성 물질들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들의 상대적인 그런 함유량이 낮아야겠죠. 네. 그래서 요 초록색이 1이라고 하는 어떤 지구형 암석보다도 훨씬 더 작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운석인 동시에 이런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신 겁니다. 네. 분석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얼핏 보기에는 저거는 운석이라는 증거일진 모르나 네.
저게 아예 태양계 밖에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인 거죠. 네.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여러 논문 중에 이제 한 논문을 소개시켜드리면, 이 제목부터가 이 아까 말씀드린 아비로보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 제목이. 그리고 이 논문이 상당히 긴데, 정말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하나하나 반박을 하셨고, 반박을 이제 한 반 페이지 넘게 하고, 그 밑에 또 그 요약으로 그래서 이것은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반박을 하시고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또 결론은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한 논문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신 논문이고 여기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제 마지막 그 문구를 보면은 뭐 본인들이 철의 동위 원소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스페룰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 안에서 온 것이라는 것에 99.995% 이상으로 확신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사실은 100%라는 의미 같이 쓰는 건데.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절대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아비로브 교수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확률을 좀 높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뭐 이거는 외계에서 온 것에 이제 뭐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베릴륨, 란타늄, 우라늄 이 패턴이 사실은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외계에서 온 거의 어떤 그 시그널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건데 요 논문에서는 사실 이 논문과 앞에 보여드린 논문은 좀 다른 논문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지구상에서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무엇이냐면 석탄재 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 뭐 태양계 내부도 아니고 그냥 네. 지구상에서 네. 운석조차 아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만든 인간이 네. 인간이 이제 석탄을 떼우고 만든 석탄재라는 것이죠. 네. 그 옆에 파푸아 뉴기니 살던 분들이 석탄 떼고 바다에 버린 게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충분히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게 한눈에 이렇게 멀찍이 봐도 이 패턴이 비슷한데 네. 요 까만색 그 줄로 된 것이 까만색 선으로 된 것이 바로 석탄재의 패턴입니다. 석탄재에서 이제 그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석탄재와 어떤 암석이 섞였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스페룰에서 이제 나온 패턴들인데 이게 멀리서 봐도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네요, 네. 진짜. 패턴이 유사하고 그리고 가장 꼭지점에 있는 뭐 베릴륨, 란타늄, 그다음에 우라늄이 다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무시하기가 좀 힘들기도 네. 하죠. 그 네. 교수님 본인이 보셔도 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실망스러운 게 어쨌든 그 스페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암석의 특성이 외계에서 온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어떤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보여드린 그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의 내용은 또 다른 것을 반박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바다에 딱 그 위치를 운석이 충돌한 지점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아비로브 교수님 팀이 어떤 원리를 이용을 했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충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겠죠. 정말 유성이 떨어진 위치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계를 이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지진파를 지진계에서 관측을 하면 이 지진파를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하면 요것이 어디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진원지로부터 이 파동이 왔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운석의 충돌 지점으로부터 이제 어떤 파형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지진계에 찍혔을 것이다. 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진계를 딱 하나만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 개의 지진계를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똑같은 이벤트가 일어났으면 그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진계에는 다 찍혀져 있어야 되는 그 위치 거고요. 파악 제대로 하려면은 최소한 3개, 4개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네. 나올 텐데.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유성이 이렇게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터지게 되잖아요.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파가 생깁니다. 네. 근데 그 음파가 인간이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음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인프라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프라 웨이브를 당연히 이제 또 관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3개의 지점이 그러한 음파를 만약에 운석 충돌이 일어났다면 여기에 있는 곳에 다 찍혔을 것이다. 검출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계 3개에 또 동시에 찍혔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요 연구팀이 이제 다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분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아비로보 교수님이 이용한 지진계는 요 마누스 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U.마누라고 하는 요 지진계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진계에서 찍힌 그 지진파의 모습인데 저도 지진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수직선이 있는데 네네. 여기가 만약에 정말 운석 충돌이 일어났다 하면은 여기에 뭔가 신호가 찍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 위치인데 볼 때도 뭔가 이렇게 특이한 어떤 시그널이 존재하지는 않죠. 없어 보이네요. 네.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 다른 지진계는 찍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면 도대체 이 아비로브 교수님이 분석을 했던 지진계는 도대체 어떤 신호를 보고 이게 운석 충돌 지점을 추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생활 소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진계가 엄청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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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추정을 했냐면, 여기 이게 마누스 섬의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위에서 이제 본 모습인데요. 그 지진계의 위치가 이 사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 뭐 동서남북으로 빨간 선으로 이제 그어놨고요. 그리고, 이 운석은 한 225도 방향에서 이제 운석이 충돌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국에는 지진계라는 것은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진에 의해서 지진계의 신호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석 충돌에 의해서 어떤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진동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도로 위를 지나가는 차들인 것이죠. 네네. 그랬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요 지진계 옆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네.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를 특히나 지진파의 어떤 그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분석을 하면은 이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까지도 다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파동, 그 지진파를 만드는 그 진원이 되는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들어갔던 앰뷸런스였을까요? 그런 네,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네. 아. 그래서 오. 이제 만약에 이 트럭이 요 도로를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꺾이는 방향, 예를 들어 이제 북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그 파형이 바뀌겠죠. 네. 그런 것과 이제 쭉 올라가서 또 한 번 이제 방향이 바뀌겠죠. 이제 네. 북서쪽으로 그때도 이제 파형이 바뀌게 되고 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 병원에 누군가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 2014년 뭐 1월 8일에 찍혔던 그 운석이 충돌했던 그 시간으로 생각되는 시점에 찍힌 그 파형이 분석이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박이다. 이거 완전 추리소설 아니에요. 네. 범인은 앰뷸런스였다. 뭐, 앰뷸런스라기 이 사람들은 트럭이라고 트럭, 표현을 뭐 병원에 하는데, 네, 들어오는 그렇죠. 네. 근데 병원에 들어오는 좀 큰 차가 네. 범인이었던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맞아요. 와 진짜 재밌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제가 아까 자극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서는 이게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 트럭이래라고 하는 제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약간 저는 조금, 이거는 약간 과학자에 대한 존중이 약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제목 같은 거는 좀 안 가져오긴 했었는데, 너무 자극적인, 그 내용이 더 자극적입니다. 네, 어떻게 뭐 보면. 대중은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대중은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면 단순한 그 도로를 지나가는 트럭의 트럭이 만들어내는 지진파로 생각하면 이 파형이, 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빼박이잖아요. 저게 실제로 파형이 그것과 일치하게 나온다면 네. 이건 너무나 뭐 스모킹건이라고 할 정도의 네. 증거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진계에는 찍히지 않았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음파를 검출하는 그런 검출기에서도 찍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걸 잘못 오인해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것에 따라서 그 운석 충돌 지점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위치가 틀릴 수 있다. 그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석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진파다라고 하더라도 그 오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차를 만약에 보정을 한다고 해도 그 위치 정말 그 바닥을 훑은 위치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 몇십 킬로 그렇죠. 정도. 사실 바다에서 뭐 길이 20km, 폭 1km는 실이나 다름없는 그런 네. 영역인데.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박이 나왔고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비로브 교수님이 블로그를 많이 하십니다. 글을 워낙 잘 쓰시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시는데 매우 자주 글을 올리세요. 근데 요 기사가 나온 그 다음 날에 이제 이렇게 어떤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요 제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보다 이 세상에는 왜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괴롭히기가 더 만연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당연히 본인이 한 연구가 그렇게 뭐 증거가 없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반박도 하시긴 했지만 아마 그거는 따로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본인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뭐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표출을 하신 글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나 이런 기사들이나 논문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당연히 과학자들은 증거로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증거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분석을 했는지 아닌지를 이 판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감히 다른 분야에 와서 네. 우리가 이미 이렇게 굴러온 돌. 네, 굴러온 돌이 와서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천문학 분야에서 유명하다 하더라도 굴러온 돌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면에서 약간 조롱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지질학자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러한 일렬에 이런 일로부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연구를 하기 전에 지질학자에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의 적어도. 네, 적어도 뭐 지질학자에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아비로브 교수님 정도가 되니까 이게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거지 이런 일을 그냥 평범한 천문학자나 아니면 다른 과학자가 했다고 했을 때 그 받게 되는 어떤 비난과 그런 뭐 당연히 과학적인 비난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약간 덧붙여진 그런 비난들이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딴지일보 출신 아니겠습니까? 조롱 전문가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전 심한 타입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 서사 자체가 지금 일단 본인 캐릭터부터 네. 천문학자이셨고 이제 원래 그 옛날 초기은하 이런 걸 네. 연구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umu아무아라는 쪽에 쏠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벌써 뭔가 저건 뭐지라는 생각을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재미있어 네네. 하지만 네. 학계에서 보기에는 맞습니다. 뭔가 지금 본인의 연구 쪽이 아닌 뭔가 당장에 핫한 것으로 너무 확 끌려가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벼르기 시작을 하죠.
뭐 무슨 얘기 나오는지 한번 보자. 사람들이 우리 심리란 게 그래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정부 펀딩 못 받고 저렇게 개인 사업가한테서 돈을 받아서 그것도 몇십 명을 꾸려서 간 겁니다. 그때부터 또 사람들이 어디 뭐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오는 게 이제 바다에서는 연탄재가 나왔고 그 연탄재는 네, 네.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조롱하려고 하려면 네. 했다면 한국식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연탄재를 긁어냈다. 훨씬 더 조롱하는 포인트가 그렇죠. 되죠. 한국식으로 보면. 네. 그리고 트럭이 지나간 거였는데 트럭을 쫓아서 연탄재를 긁어낸 거잖아요. 네. 바다 밑에. 네. 수십 명, 수백만 달러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조롱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 나름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언론계 사람들이 특히 뭐 물론 다른 학계 분들도 그렇겠지만 언론계 사람들이 이런 미끼를 놓칠 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럭, 연탄재 그리고 많은 성과를 갖고 있던 성과를 네. 갖고 있던 교수님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네, 한다라는 맞아요. 이런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해버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추리소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극적인 반전과 그리고 그게 너무 코믹한 거예요 상황들이. 그리고 스모킹 건 너무 확실한 물증 같이 존재하고요 증거들이. 그러니 언론인들은 이거를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극적인 언어로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참기가 맞아요. 너무 힘들고 네. 물론 이제 그 이분을 존경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당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조롱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 모든 상황이 조롱을 당하기에 너무 알맞는 구조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그림은 느껴져요. 맞아요. 심지어 사실 천문학계 내에서도 이분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이제 너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너무 쏠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다른 분들과 같이 하는 어떤 줌에서 하는 미팅이 이제 찍힌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또 저명한 이 천문학자 분이 이렇게 좀 반박을 하신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아비로브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외부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도 화가 이제 그래도 이제 덜 나는데 내부에서,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내가 하는 것을 이제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사기를 꺾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네. 네. 좀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의 천문학자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있는 거죠. 네. 비주류니까 당연히 주류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것이 마땅치 않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이분의 뭐 이번 연구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보니까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라는 이건 우리가 그냥 ET로 번역하는 네. 외계에 있는 뜻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책을 내셨고 또 인터스텔라라는 책도 내셨고 네. 단어들 자체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선정을 하셨고 네. 뭐 인터스텔라는 심지어 영어로도 유명해진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저희 바닥에서 경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면 망한다라는 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취해가지고 내가 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막 유행어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이나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고 한마디를 더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가 던져놨던 얘기에 관심을 가졌던 그 포인트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면은 다른 데 와 있어요. 그리고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다 어긋나고 제가 한 말들의 문제점이나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 사실은 뭐 정치에서도 해당된 얘기고 네. 정치 한 번 이제 떴다고 확 뭔가 대선에도 한번 나가보자 이러다가 망하는 케이스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그런 케이스인데 아비로브 교수님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뭔가 어떤 새로운 분야나 이런 게 뛰어들었을 때 때로는 흥분하게 되고 때로는 감정적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네. 이 감을 증거로 증명하려고 하는 케이스들 나의 느낌이나 감을 네. 그럼 이제 자꾸 그 소위 확증 편향적인 그런 태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연구팀의 저자에 그러게요. 다른 네. 분야의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논문을 쓰신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네. 근데 그분들은 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치열하게 과학적으로 이제 논쟁을 해야겠죠.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완전히 틀린 위치에서 틀린 샘플을 찾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이거는 선행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다.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성간 천체를 찾아낼 텐데 그 천체를 찾아냈을 때 거의 방식은 똑같을 거거든요. 정말 바다에 떨어지면 그 위치를 추정해서 정확히 추정해서 이제 샘플을 수집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물론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는 했지만 이분이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돈 준 거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궁금증으로 이런 걸 하는 건데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국민 세금이 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국민 세금이 든 것도 아니고 요 궁금한 사람들끼리 이걸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행 연구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그 과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네. 너무 신랄하게 말을 했는데 뭐 저야 뭐 이분이 뭐 맞고 틀렸다는 걸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다만 이제 물리기 좋은 그런 글들이 맞아요. 나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드렸고 네. 말씀대로 근데 그렇네요. 이런 식의 탐사가 처음이었으니까 지금. 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되면 진짜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개선하면서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제 동영상 하나를 여기 링크 해놨는데, 물론 이게 되게 모모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동영상을 좀 보면은, 이분이 하려고 하는 그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리 허무맹랑하더라도,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흥미로운 그 추리극 한 편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네. 그 과학자들 하면은 이제 물론 이런 식으로 실험으로 증거로 숫자로 그다음에 논리로 싸워야 되고 이게 이제 과학하는 활동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과학도 사람이 하는 거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 과학자도 사람이구나. 그럼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사회는 냉정하고 예, 논리고 예, 네, 이런 걸 맞아요. 보면은 결국 네.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유사과학이라든가 뭐 기묘한 과학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신봉하진 않지만 유사과학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오류로 판결난 고고학이라든가 지질학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그런 쪽에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연구자들이 그 사람들은 진지한데 어떤 본인들 뭐 이 경우가 똑같이 그런 경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진 신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심지어 얘기들 이런 게 너무 꽂혀가지고 평생을 그래서 그걸 찾아 돌아다니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허점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정말 평생 놀림감이 되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경우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슐레이만 같은 사람은 그 트로이하고 네. 미케네 문명 찾은 사람. 트로이 미케네는 우리는 지금은 그 유적지가 발견됐으니까 사실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슐레이만 시절에는 완전히 그 아틀란티스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걸 쫓아가서 어떻게 또 찾은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뭄에 콩나듯. 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진짜 많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네. 그래서 그 놀림감이 되고 돈 날리고 네. 심지어는 그 해적선 찾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요. 그 돈 스페인 금화 뭐 이런 거. 네. 그런 얘기를 보면 전 과학계든 아니든 간에 이제 허점을 노출시켰을 경우 사회는 때로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우리 같은 일반인조차도 뭐 아시잖아요. 일반인은 아마 이 정도 비난은 못 견딜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악플 달리는 거 보세요. 때로는 조금만 알려진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갑자기 팬들이 갑자기 원수로 돌변해버리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뭔가 성과를 좀 더 내셨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이만큼 고생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놀리는 거 말고 네. 뭐 부족한 게 있으면은 논문으로 반박하고 그거에 따라 다시 논문으로 반박하고 뭐 이러한 건전한 어떤 연구 문화가 그렇습니다.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학계 내에서는 네. 그랬으면 좋겠고 바깥 사회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네. 영원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학계 거라고 내에서, 생각하고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론을박.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게스트께서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암흑물질 필라멘트인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일단 홍승대 박사님께서 김형한 연구원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게스트로 모신 김영환 연구원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소개만 하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네. 요새 현대 천문학 연구를 이제 묘사하는 오늘 게스트와 떼야 뗄 수 없는 천문학 용어를 조금 함께 소개시켜드리면서 네. 이후에 이제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아지는 뭐 무슨 명분으로든 환영입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그렇군요. 눈으로 보는 강아지의 이제 귀여운 모습입니다. 요것을 다른 파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요게 이제 적외선으로 본 건데, 네. 이제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저런 강아지가 이제 귀엽게 방구를 끼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이렇게 디텍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대박이다. 진짜. 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 다른 파장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강아지를 다른 파장에서 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X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 병원에 가서 저희가 뼈를 찍듯이, 네. 뼈의 구조를 볼 수도 있고, 또는 MRI를 찍으면 그거는 이제, 어떤 전파의 신호를 저희가 검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내부 장기의 모습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다른 파장으로 보면은 타겟에 대해서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마찬가지로 은하를 천체를 다른 파장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센타우루스 A라고 하는 은하를 마찬가지로 여러 파장에 대해서 본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다 특색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네요. 예, 그렇죠. 물론 여기 지금 입혀놓은 색깔은 인위적으로 이제 입혀놓은 색깔이긴 하지만 보여지는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를 네네.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개개 은하뿐만 아니라 은하단을 다른 파장에서 봐도 이렇게 다른 파장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파장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은 서로 다른 어떤 물리적 기작에서 요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파장에 대해서 그 타겟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이 타겟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천문학에서는 다파장 천문학, 멀티 웨이브랭스 애스트로노미라는 네.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제 요 단어가 오늘 제 게스트와 가장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이제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이렇게 사진으로 봤던 것은 다 전자기파, 소위 말해 빛이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빛에서 오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빛이 아닌 다른 정보를 저희가 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냄새를 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강아지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새로운 정보도 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아닌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천문학에서도 기존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주로 천체에서 오는 빛을 사용을 했지만 네. 빛이 아닌 전자기파가 아닌 어떤 입자, 중성 미자라든지 우주선. 여기서 우주선은 이제 스페이스쉽이 아니라 코스믹 레이로 의미합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죠? 네. 또는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기 시작한 중력파 같은 빛이 아닌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천체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다중신호 천문학, 멀티 메신저 애스트로노미라는 표현을 그렇군요.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체에서 어떤 정보를 이제 배달해주는 매개체가 지금까지는 빛이었는데, 메신저가 이제 빛이었는데, 그게 빛이 아니라 입자라든지 이제 중력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메신저들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멀티 메신저 애스트로노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네.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게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김형한 연구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김형한 연구원님은 다파장 천문 관측의 이제 직접 수행과 자료 처리, 자료 분석의 전문가십니다. 네. 다파장 관측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 파장 하나에만 국한해서 관측을 수행하고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 파장, 다양한 파장에 대해서 이러한 그 측정이라든지 분석,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능력이 출중하시다. 라고 이제 표현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거를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함께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나눠서 할 것 같은 작업인데. 예, 보통은 하나의 파장에 그렇죠. 이제 초점을 맞춰서 네네.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파장 천문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이러한 관측을 수행하는 데는 서로 다 다른 어떤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사용하신 기기들이 찬드라,
이제 X선 우주망원경 이런 관측 제안서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제출하셨고 관측 시간을 받고 이제 관측을 수행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현재는 이제 JWST 유명하죠. 예.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시고 이 외에도 이제 스바루 망원경, 광학 망원경, 그다음에 다양한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을 직접 이제 이용을 하셔서 이제 자료를 얻고 계십니다. 웬만한 유명한 망원경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렇죠. 예, 다 실제로 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는 약중력 렌즈. 몇 번 여기서 약중력 렌즈. 예, 여기서도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위크 렌징이라고 하죠. 약중력 렌즈 천문학을 주제로 해서 메인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제 박사 이제 후보생입니다. 박사 저 후보생. 명칭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김영한 박사 후보생께서 직접 주신 데는 박사 과정생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 예. 저기는 박사 후보생이고 저 공식 명칭이 존재합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PhD candidat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군요. 예. 후보가 맞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준비가 됐다라는 어떤 그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신 상태고 이제 그렇군요. 박사학위 논문만 남겨두고 계십니다. 네. 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그리고 이제 지명국 교수님의 지도를 이제 받고 계십니다. 이제 지명국 교수님은 이제 중력 렌즈, 우주론, 은하단, 우주 거대 구조 그다음에 이제 천문 관측기기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십니다. 네. 예. 이러한 교수님의 어떤 수제자, 애제자, 예, 후보, 캔디데이트. 예, 박사 후보 이런 훌륭한 지도 교수님의 어떤 지도를 받는 예, 박사 후보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문만 쓰면 되는.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명국 교수님의 연구 그룹의 이름은 여기 이제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세 옵저버블 유니버스 그룹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이름 잘 졌네. 네. 연세 관측 우주론 그룹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 이제 연구실 로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모양 좀 이상하죠? 네. 네. 중력 렌즈. 예. 예. 말씀해 주셨듯이 오. 요 렌징 현상을 네. 요 로고에 입혀서 예. 그래서 이 연구실의 메인 연구 주제가 중력 렌즈다라는 거를 로고에 아주 잘 담아내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영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이제 좋지 않나요? 네. 이제 너무 긍정적이고 잘 만드셨어요. 네. 영원히 영할 것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 티셔츠를 또 제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Forever 영 아. 예라는 그걸 만들어서 예, 티셔츠를 제작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예. 그거는 저 지명국 교수님은 안 입으시는 게 힙한 건데요. 그 놀림 받아요. 아닙니다. 또 입어 주셔야지 예, 실제로 몸과 마음이 또 젊은 상태로 연구를 또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옛날에는 저 과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내면은 매우 활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나 그걸 다 표현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이런 것도 너무 보기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김영환 연구원님의 소개였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해주실 말씀은 앞에서 이제 기사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위크 렌징, 약 중력 렌즈를 이용한 인트라 클러스터 필라멘트,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 논문의 1저자시고요. 네, 제 1저자, 주저자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네이처 애스트로노미라는 저널에 이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굉장히 다 영어고 어려운 용어만 있고, 예,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홍승수 박사님하고는 뭐 친구신가요? 예, 같은 연구실을 썼던, 오피스를 썼던 동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홍승수 박사님은 얼마 전에 그 박사 후보생을 떼셨고 네. 나가셨고, 네. 지금 이제 곧 박사가 되실. 예, 아마 뭐 올해 중으로 네. 박사 디펜스를 이제 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김형한 박사 과정생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네.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못 쓸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기에 박사 과정생님이라고. 네, 그럼 이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네. 들어보죠. 너무 화려한 소개 감사합니다. 우선 네,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이고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연구는 저 혼자 진행한 것은 아니고 지도 교수님이신 지목 교수님과 그리고 또 저의 같은 랩실에 있는 차상준 연구원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연구실에 계신 이제 조혜전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당연히 이제 저분들이 없었다면은 이 연구도 출판은 하긴 어려웠었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제 지문혁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지만, 대신에 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 동시에 네, 부족한 설명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지만 이제 약 중력 렌징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마라는 은하단 내에 있는 은하단 내 필라멘트 혹은 이제 인트라클러스터 필라멘트라는 이제 구조를 이제 다크매터 분포를 이제 검출을 한 내용을 이제 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랑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마는 은하단 이름입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현재 이제 우주론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구성 성분은 암흑 에너지, 그리고 암흑 물질, 그리고 일반 물질 혹은 이제 바리온이라고 이제 이루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암흑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제 암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하지만 또 이제 저 물질들로 인해서 현재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되고 이제 진화를 하는데 아주 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구 과제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할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러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이제 우주 이제 형성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초기 어떤 양자 요동이 있었었고, 그것이 이제 빅뱅이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급팽창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급팽창에 의한 여러 시드, 그러니까 씨앗을 이제 퍼뜨려 줬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데는 이제 응집을 하고 어떤 때도 뭐 펼쳐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일러스트리스 TNG라는 시뮬레이션이고, 이게 아주 우주 초기부터 시작을 하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창기 우주부터 물질들이 현재 이제 분포를 해 있고,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떠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해가는지 이제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제 처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구형으로 물질들이 응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등방적으로 이제 응집을 해서 가느다란 이제 실 같은 모형들을 이제 먼저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교차점에 물질이 더 급속히 이제 응집을 하게 돼서 이제 은하단들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하단이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가느다란 실 같은 구조, 즉 이제 필라멘트라고 이제 네. 불리는 구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물질들이 필라멘트를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이용을 해서 은하단 내로 이제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만들어진 은하단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또 충돌을 하면서 하나로 이제 합쳐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우주에서 큰 중력적으로 속박이 된 이제 천체인 은하단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필라멘트를 따라서 뭔가 물질이 유입이 된다.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있는지를 이제 관측적으로 당연히 테스트를 해왔었는데요. 네. 초기 시도들은 암흑 물질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암흑 물질 대신에 이제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은하들의 이제 분포를 우주 공간상에서 이제 그려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보여주는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중심에 이제 저희 지구가 있고, 네. 거리에 따라서 은하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분포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실 수 있듯이 은하들이 이렇게 밀집을 해 있어서 이제 어떠한 막 가느다란 실 같은 구조도 보여주고, 어떤 때는 되게 많이 뭉쳐져 있어서 이제 은하단 같은 이제 구조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측을 통해서 우리의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었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그러면은 질량이 얼마나 있고 이제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선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질량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은하도 많이 뭉쳐 있고 되게 큰 천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제 물질들은 이제 필라멘트 구조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전히 그런 상태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필라멘트 구조 이외에 이제 마치 벽같이 되어 있는 장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구조체도 상당히 많이 질량이 들어 있고 또 우주 공동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네, 그렇죠. 그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질량이 있고 이제 은하단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거에서 비해서는 적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질량만으로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부피와 이제 같이 이제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동 비어 있다란 뜻인데 네. 어떻게 무슨 질량이 있는 건가요? 비어 있는 이제 잘해주셨습니다. 예리합니다. 제가 물어보려다가 제가 하면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가 잠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이는 이제 공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은하 관측을 통해서 이제 공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빛이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까지 다 추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비어 있는 공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질량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시겠지만 이제 부피가 아주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아예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비어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부피에서 또 보게 되시면은 공동이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리고 장벽이나 이제 필라멘트 같은 구조들도 이제 상당히 작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다시 이제 질량과 같이 생각을 하면은 필라멘트의 밀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은하단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아주 우주상에서 가장 이제 밀집된 공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받는 느낌은 이 은하단이나 이런 그 천체들이 초기에 생긴 필라멘트들이 특정 부분들이 굵어지면서 점점 네. 그래가지고 마치 선에 그 필라멘트 수많은 선들의 일부분이 막 이렇게 팽창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네.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말씀해주신 게 어떤 내용인지 잘 지금 상상을 못했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우주의 필라멘트는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는데 네네. 필라멘트들 중간중간에 그 중력적으로 이제 응집이 시작이 됐고 오래전에 네. 그래서 은하단이라는 게 형성돼서 마치 그 긴 선을 중간에 잔뜩 꼬아가지고 덩어리져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 된 곳들이 은하단이나 이런 곳들이고 그 끈은 아직도 계속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대충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필라멘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실은 제가 10년을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딘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무슨 물질 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은하단 같은 거다고 엮여가지고 네. 뭐 거기에도 물질도 계속 공급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은하단이나 이런 것들은 팽창해서 네. 중간에 이렇게 부풀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또 이걸 보니까 생각이 네.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네. 이게 네. 처음에 구조가 생성이 될 때 필라멘트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은하단이 생기는 순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 비슷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필라멘트는 우주 초기의 그 밀도 요동으로부터 이제 필라멘트가 그렇습니다.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밀도 여정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팽창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여서 점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저희가 은하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주 거대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하려 그랬었는데 그럼 진짜 은하가 우주 거대 구조를 잘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비유로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도 인공위성으로 이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빛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꼭 빛이 있는 곳에만 이제 사람이 살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사진은 정말 직관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네요. 그쵸.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북한의 빛이 거의 지금 평양에만 잠깐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북한에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빛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은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바이아스라고 이제 편향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빛을 보여주는 은하가 아닌 다크 매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군요.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왼쪽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 이제 우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런 검정색 분포들이 이제 암흑 물질의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 오른쪽은 그 암흑 물질 분포 안에서 이제 태어난 은하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잘 보여주다시피 검정색 선들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반면 은하 분포는 어느 정도 따라는 가지만 네.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흑 물질의 이제 분포를 파악을 하는 것이 제우선 과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흑 물질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저번에 영상을 봤는데 홍승수 박사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공간 상에서 이제 어떤 중력체가 있으면은 그 중력체에 의한 공간 왜곡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있는 어떤 빛을 내는 천체가 있으면은 빛이 저희한테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공간의 휘어짐을 통해서 상위 왜곡이 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강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약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이제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은 강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의 이미지가 휘어져 있거나 또는 이제 쪼개져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흰색 동그라미 안에 똑같은 사실 천체의 이미지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로 이제 상이 쪼개져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통 저희가 이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약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을 했는데요. 약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되게 미세한 상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중력 렌즈 현상의 분류로 저희가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이제 마이크로 렌징 현상이 있고요. 저거는 보통 행성을 찾거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연구실 네. 로고가 왜곡되는 거는 강중력 렌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외국되는 걸 보면 그래서 약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까 중력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선 방향이 어떤 되게 무거운 질량 예시를 들면 이제 은하단이나 아니면 은하군 혹은 은하 하나만 있어도 이제 배경 은하의 이제 이미지가 휘어지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는 되게 과장돼서 이제 표현을 했지만 배경 은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찌그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측정을 해서는 저 가운데 있는 은하단이나 뭐 은하군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무수히 많은 약 막 수만 개, 막 수십만 개 수준의 이제 은하들을 이제 관측을 해서 그 은하들의 모양을 측정을 하고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선 방향에 있는 어떤 질량체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떠한 이제 질량 분포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우주 대부분의 물질들은 저희 눈에 보이는 바리온 일반 물질이 아니라 이제 암흑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저희가 관측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닌 그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도 이제 왜냐하면 암흑 물질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암흑 물질의 분포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이 관측을 할 때 일어나느냐를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은하가 원래 이제 배경에 있는 은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네. 이 은하가 어떤 은하단 같은 이제 중력체를 이제 지나오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돼서 이제 표현을 한 거지만 중력 렌징 효과에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서 이제 찌그러지게 찌그러졌네요. 되고요. 정확히는 이제 찌그러지면서 상도 약간의 확대가 일어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측을 할 때 우주 망원경에서 관측을 한다면은 대기에 의한 효과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상 망원경을 관측을 하면은 이게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온 이제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 대기에 의한 어떠한 좀 흐려진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망원경을 통과하면서 이제 기기에 의한 이제 또 흐려지는 효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검출기 혹은 CCD 뭐 디텍터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진을 찍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러면 이제 픽셀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픽셀라이제이션, 뭐 픽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차들, 노이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그것들이 합산된 효과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맨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얻게 되고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까 중간에 이제 얘기 드렸던 대기 및 기기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게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저 왜곡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저 효과에 의해서 잘못된 이제 신호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밑에 이제 별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별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사실 지금 보이지가 않긴 하는데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 위에서 말한 효과들을 다 거치고 나면은 그 대기 및 기기 효과를 사실상 저희가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별을 잘 관측을 하고 그 효과를 잘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약중력 렌즈 현상에 일어난 이제 왜곡이 얼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별을 아직 뭐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에게 별은 소중한 존재이고요. 역시 별을 보시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별을 이제 얼마나 잘 이제 관측을 해서 얼마나 저 효과를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의 퀄리티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 그럼 지금 별을 저렇게 관측을 하는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 네. 노이즈의 기준을 잡아서 저걸 은하에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저 효과를 뭐 디컨볼루션 혹은 이제 뭐 빼주게 되는 거죠. 네네네. 결국은 은하에서 저 은하가 얼만큼 왜곡됐는지를 그쵸. 측정을 하는 게 결국 알고 싶은 건데 네. 그거를 저 노이즈가 잔뜩 낀 저 네. 데이터로부터 저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역추적을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석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제 필라멘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되게 큰 우주 거대 구조의 막 수십 메가파세 혹은 막 수백만 광년 크기의 이제 필라멘트 구조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필라멘트 구조들이 중요한 이유는 은하단에 물질을 유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제 노란색 선들이 필라멘트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중심에 이제 은하단이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근데 저 필라멘트들이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들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단 내부 깊숙이까지 이제 침투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물질 유입이 되는 것이 여러 수치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번 연구에서 수행을 한 것이고요. 저 네. 은하단 내까지 필라멘트가 진짜로 이제 이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저 이전에도 이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은하단 두 개가 지금 위아래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벨 223과 아벨 22 은하단이라는 천체이고 이것도 이제 이전에 디에트리치라는 분이 이제 약중력 렌즈 현상 분석을 해서 물질의 이제 분포를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은하단 두 개가 어떠한 기다란 막대 같은 모양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저것이 이제 필라멘트인지 아니면은 혹은 그냥 은하단 내에서 이제 연결된 브릿지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현대 우주론에서 이제 예측하던 거는 되게 커다란 구조 막 수백만 광년에 이어져 있는 필라멘트가 은하단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궁금한 것이었었는데 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은하단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구조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하였어서 이제 그러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코마라는 이제 은하단을 이용을 했고요. 네. 이제 코마 은하단은 단순히 하나의 은하단이 아닌 이제 초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단 여러 개가 이제 더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엄청 우주 거대 구조이고요. 그래서 네. 왼쪽 그림에서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우선은 은하들의 이제 분포입니다. 그래서 코마라고 표시된 은하단이 옆에 아벨 1367 혹은 레오 이제 은하단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이는 건 가운데 이제 코마 은하단이 존재를 하는데 저 선들이 다 이제 필라멘트 구조들이 이제 찾은 거거든요. 은하를 네. 이제 기반으로. 그래서 엄청 거대한 구조에서 코마 은하단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은하들을 이용을 해서 파악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은하들은 편향된 이제 다크매터의 추적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크매터를 그러면은 파악을 하면은 진짜로 저 필라멘트 구조들이 은하단 내부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수바루 망원경을 사용을 하였고요. 네. 수바루 망원경은 이제 8.2m짜리 이제 광학 망원경, 저희가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 가시광 망원경이고
하와이 마우나키아산 정상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저희 직접 가셨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기 더 높아서 고산병 걸리실 텐데 그리고 그리고 뭐 사진에서도 이제 보이시겠지만 사실 수바루 망원경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망원경들이 세계적인 망원경들이 네.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이유는 저곳이 되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관측을 하기에 유리한 면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저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저희가 좀 핫스팟이죠 망원경. 아, 네. 칠레하고 몇 군데 있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수바루는 이제 망원경 이름이고, 그리고 수바루에 장착된 이제 카메라 이름은 이제 하이퍼스 프라임 캠이라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그림이 카메라와 그리고 그 망원경에 이제 있는 거울이죠. 거울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이제 사람 이제 크기를 놓았는데 엄청 이제 사이즈가 큽니다. 이제 이런 망원경을 이용을 하였고, 특히나 이제 이런 망원경을 이용한 이유가 이제 코마 은하단은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되면은 되게 넓게 관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하이퍼스프라임캠 카메라 이전에 있던 카메라들의 그림, 그러니까 시야각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전에 수프라임캠이나 이제 뭐 그 조금 업그레이드된 수프라임캠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림에서 저 커다란 노란색 원이 이제 하이퍼스프라임캠이 볼 수 있는 이제 시야각인데 네. 이전 망원경들은 되게 조그만 부위를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약중력 렌즈 현상 관측을 하려면은 우선 은하단을 다 우선 덮어서 이제 관측을 해야 되고 되게 좋은 싱 뭐라 그러죠? 싱이 뭘까요? 시상. 시상을 이제 시상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시야각이 좁으면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게요. 비싼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가 힘들었었거나 내지는 저걸 다 나눠서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쵸, 시간이 그쵸. 많이 걸리고 고생스럽겠네요. 네. 이전에 이제 코마 은하단에 대해서 이제 관측은 되게 중심부로만 이루어져 있었었는데 이번에 하이퍼스프라임캠이라는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서 코마 은하단 전역을 이제 다 샅샅이 이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바루란 이름은 여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일본 자동차 회사를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저게 플레이아더스 성단의 일본 이름이죠. 네, 그래서 수바루 자동차 회사도 사실 거기서 딴 거고. 그 수바루라는- 로고가 그렇게. 예, 네. 로고가 딱 그 플레이아더스 성단. 그 수바루란 주인공이 나오는 매우 재밌는 만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마 은하단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심에 보이는 이미지가 딱 한 번을 찍었을 때의 영역인데요. 네. 겉에 은하단의 크기를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거를 다 커버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위해서 총 7번의 이제 관측 7번의 관측은 아니고요. 사실 더 많은 이제 관측을 진행을 해서 저런 뭔가 꽃 문양의 이제 관측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달과 비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에서 거의 손바닥을 대야지 이제 덮을 수 있는 영역을 이제 관측을 한 것입니다. 야,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무지막지하군요, 크기가. 네.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 저렇게 보인다는 거는 그래서 저게, 죄송합니다. 저게 눈에 다 보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약중력 렌즈 현상 이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필라멘트를 검출했는지 그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검출 방법은 저희가 아예 새로 고안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 마추리 2013년도 논문에서 이제 제한된 방법인데 그때는 실제 관측에 적용은 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된다라는 사실만 이제 보여줬었는데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시도를 이제 코마 은하단에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나타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터를 씌우는 겁니다. 저희도 네.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필터를 많이 씌워서 보정을 하죠. 그쵸.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제 필터를 씌우느냐 했는데 이제 왼쪽이 실질적인 이제 위크렌징을 만약에 관측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그림인데요. 네. 그래서 배경에 이제 있는 그림들은 중심에 이제 은하단이 있고 그래서 밝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라멘트를 일부러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것 배경은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위크렌징 현상은 배경 은하의 찌그러짐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기서 보이는 이제 실선들이 은하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선들입니다. 그래서 은하단을 중심으로는 동그랗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반면 네, 네. 또 필라멘트 구조에서는 이제 나란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 나란하게
이 존재를 하는 저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저 필터를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양과 같은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오. 왜냐하면 필라멘트가 구조하는 방식이 은하단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제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필터를 은하단 중심에 놓고 한 바퀴 회전을 시켜서 어느 위치에서 가장 필라멘트 시그널이 신호가 많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실선이 저 필라멘트의 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없으면 이제 필라멘트가 없다라고 나타내는 것인데 네. 여기서 이미 보이시죠? 이미 필라멘트 방향으로 신호가 잘 나타나고 이제 네. 필라멘트가 없고 은하단만 있는 곳에는 신호가 약간은 있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 까만 실선 찌그러진 정도를 에다가 이제 필터를 씌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기는 은하단 안에 있는 필라멘트까지는 알 수 없는 건 거죠. 아 이제 저 중심 부분을 이제 제거한 이유는 이게 은하단인지 아니면 필라멘트에 의한 신호인지를 알 수가 저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신호는 이제 제거를 하였고요. 저 중심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라멘트의 영향이 강한 곳만 이제 네. 영역을 잡아서 이제 신호를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필라멘트를 이제 코마 은하단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 코마 은하단에 대해 적용을 하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암흑 물질 분포를 저희가 얻어낸 위크렌징 시그널로 이제 재구성한 이제 분포도입니다. 네. 이 분포도는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필터를 씌워서 그것들의 합으로 이제 얻어진 지도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CNN 혹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찌그러진 모양을 가지고 암흑 물질이 어떻게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재현을 한 물질 분포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물질 분포도 상에서도 이미 뭔가 방사형의 필라멘트 구조들이 보이긴 하지만 질량 분포도를 이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은하의 찌그러진 신호, 그러니까 즉 가장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그 필라멘트 구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은하단 뒤에 있는 배경 은하들의 찌그러진 정도를 다 측정을 네.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 분석에서 사용된 개수는 약 1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계산을. 그쵸, 그쵸. 그거의 그 찌그러진 정도를 야. 아까 그 노이즈 분석, 노이즈를 네. 제거하는 거 별을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110만 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서 이거는 이런 작업은 아직도 생 노가다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자동화가 돼 있나요? 어느 정도로? 이제 천문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코딩이니까 결국에는 전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숫자가 많고 또 복잡한 네. 계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좋은 컴퓨터들이 많이 필요하다. 예.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미지를 사실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거의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냥 그것도 이제 단순히 이런 노트북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뭐 CPU도 뭐 100개가 넘어가고 램도 뭐 몇백 기가 되는 그런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고 또 이거를 측정을 하는데도 며칠씩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과학적 작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한 번 딱 측정을 하고 끝나는 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교수님도 슈퍼컴퓨터 쓰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참. 별은 안 보시고. 네. 별은 점으로 데이터입니다. 이 은하단에 대해서 이제 필터를 씌웠을 때 저 지금 검정색 실선이 어느 위치에 이제 필라멘트가 가장 큰 신호를 이제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필라멘트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쪽으로 존재하는 W라고 표시된 것과 이제 북쪽으로 표시된 N으로 표시된 이제 북쪽 방향의 필라멘트 그리고 남동쪽으로 되어 있는 이제 SE 필라멘트 이제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였고요. 근데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했던 연구 목적 자체가 그런 거대 구조상의 필라멘트가 이제 이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검증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러한 거대 구조까지 아직 약 중력 렌즈 방법이 이제 수행되진 않아서 이제 은하의 분포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왼쪽도 큰 영역이지만 이거를 더 큰 영역에 이제 오른쪽에 대비를 해보면 오른쪽에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이 이제 코마 은하단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깥의 영역은 이제 주변에 있는 코마 은하단 주변에 있는 이제 은하들의 이제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점들은 은하 하나를 나타내는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코마 은하단의
비슷한 거리에 이제 존재하는 즉 이제 코마와 연관되어 있는 네. 은하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색깔이 달라질수록 배경에 있거나 아니면 혹은 앞에 있는 은하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긴 하는데 보이지만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쵸, 관련이 그쵸. 없다. 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당연히 필라멘트를 이제 측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선행 연구에서 저런 은하들의 밀도와 이제 거리 등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초거대 구조의 필라멘트 위치를 파악을 한 것이 저 보라색 화살표로 나타낸 존재들이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발견된 필라멘트들은 이제 초록색 선으로 나타내는데 그 위치들이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발견은 물질 유입의 경로로 필라멘트가 이용이 되고 실제로 그 중심 속에서 이제 은하단이 자라난다라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영양 공급을 해주는 선 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은하들. 네. 근데 그거를 뒤에 배경 은하들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을 저렇게 네, 추정을 한 왼쪽에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봐도 신기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물질 분포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량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질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선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모양을 이제 원통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두께와 길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량을 통해서 이제 밀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분석에서 이제 얻어낸 수치들을 기반으로 이전 시뮬레이션 혹은 수치 실험에서 이제 예측된 것과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전 수치 실험에서 예측한 값은 우주의 배경 밀도에 비해서 약 300배 수준의 이제 더 밀집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 저희 분석에서 측정을 한 것은 이제 300배를 좀 넘어가는 수치이지만 그래도 이제 수치 실험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기는 하였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조금 더 높으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이 필라멘트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밀집한 구조체는 아닙니다. 아까 질량과 부피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렸을 때 질량도 많지만 이제 부피도 상당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약중력 렌즈 현상은 그러한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이제 비례하는 신호를 얻기 때문에 사실 약한 필라멘트 시그널은 얻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코마 은하단에서 이제 저희가 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코마 은하단이 되게 무거운 은하단이고 그리고 근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주 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라멘트도 상당히 이제 진화된 필라멘트여서 발달을 했다. 네 밀도가 높은 이제 필라멘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저렇게 밀도가 높지 않는다면 신호가 지금 관측 수준으로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가장 높은 밀도의 필라멘트들을 저희가 검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제로는 코마 은하단 내에는 저희가 측정한 필라멘트 이외에도 더 많은 필라멘트가 존재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밀도가 나왔는데 그럼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필라멘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략. 저희가 이제 하는 연구에서는 이제 은하단 내에 있는 필라멘트였어서 그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1메가파섹 혹은 뭐 300만 광년보다는 이제 얇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파악을 하였고요. 근데 필라멘트 두께가 1메가파섹이라고요? 네. 말이 필라멘트지 이건 뭐. 그리고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존재하는 그런 코즈믹 필라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두꺼울 것으로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필라멘트라는 단어는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냐 오로지 백열 전구에 그 얇은 선을 가지고 일상 용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얇은 걸 떠올리게 돼요. 물론 우주 규모에서 뭐 1메가파섹이라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은 엄청 얇고 굉장히 그 덩어리져 있는 그런 정말 붙잡으면은 안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끈을 진짜 떠올리게 되는데 천문학에서는 뭐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주의 그런 막 실선 같은 게 시커먼 암흑이니까 시커먼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새카만 선이 막 진짜 거미줄이란 표현이 아까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다 보면 저 앞에 시커먼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FA 이런 거 잘못 그리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가다 보면은 새까만 선이 있고 그럼 저걸 피해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일반인의 사고방식이고 SF 작가들이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희 말이 필라멘트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메가파섹 단위에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럼 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 구조 안에서는 뭐 얇은 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것이고
그럼 저 안에 이제 암흑 물질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필라멘트라고 말하는 거는 암흑 물질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밀도가 높이 모여 있는 선처럼 연결된 그런 지역이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사실 제가 설명을 빼놓고 안 했었는데 지금 동그라미로 구멍들이 뚫려 있는 듯이 제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필라멘트도 한 가지 원통으로 이렇게 암흑물질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작은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이제 뭉쳐서 있는 구조체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통으로 저는 가정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겠네요. 제가 이 마지막에 굳이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네. 정말 잘못된 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SF에서 정말 흔하게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은 왜 우주선 이렇게 가다가 스타워즈도 나오고 스타트rek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추격신이 벌어지는데 도망가던 우주선이 이제 소행성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소행성들이 막 눈앞에 널려 있거든요. 네. 정말 몇 미터 간격으로 있어요. 그 소행성들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틱 부딪히기도 하고 뭐 뒤에 숨기도 하고 뭐 이런 광경은 너무나 흔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행성대가 저런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도 저렇게 수많은 돌들이 몇 미터 달리는 밀집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그 태양계 그 바깥쪽, 그 화성 바깥쪽으로 우주선 보낼 때, 무인 우주선 보낼 때 소행성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보내잖아요. 부딪힐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네.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쉽게 우리가 가지는 실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 굳이 보면서 근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저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네.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아서 여쭤봤고 예, 근데 저의 그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이게 거대한 것이지 뭐가 거대한 것이냐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데 이름은 필라멘트다. 네. 네, 그 점을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구가 뭐 끝은 아닐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거는 은하단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수행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이런 물질 분포 지도를 이제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사된 이제 유클리드 망원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곧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이제 계획된 낸시 그레이스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근 미래에 곧 이제 런칭이 될 이제 베라 루빈 옵저버터리 같은 이제 망원경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 우주 망원경들 모두 다 이제 거의 하늘의 전부 혹은 이제 일부분을 3분의 1 이상을 이제 관측을 함으로써 네. 그 관측 자료로 약중력 렌즈 현상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주 전체 이제 물질 지도를 이제 그릴 계획에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측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코마 은하단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은하단 내에서도 이제 발견될 것을 이제 기대도 하고 있고 은하단 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 전반에 걸쳐진 이제 그런 코즈믹 필라멘트 우주 거대 구조 속에 있는 필라멘트들의 이제 존재도 이제 관측이 될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암흑 물질의 지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골격이라고 아까 네. 기사에 네. 나왔는데 뭐 이를테면 네. 와 근데 이런 연구가 사실 이게 지금 암흑 물질이 뭔지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다 보면 그 특성들이랑 분포랑 이런 걸 보다 보면 네. 결국은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야,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암흑 물질을 어떤 성질로 하느냐에 따라 저런 골격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특성을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특성. 그러다 보면 이제 후보군이 좁혀지게 되고 네. 뭐 우리가 아는 물질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서 네.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네. 암흑 물질을 밝혀지면 그거야말로 노벨상이잖아요. 그럼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둘 다 정체가 밝혀지면 물론 이제 정체가 밝혀진다는 게 정말 이게 핫한 분야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검증이 계속 되겠지만 그래서 누가 발표를 해도 아마 노벨상을 받는 것은 꽤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인데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우주에 합쳐서 95%를 차지하는 그런 물질 혹은 에너지다 보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무게를 가지는 건데 여하튼 국내 연구진들이 또 이거를 물질을 직접 정체를 확인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그런 연구를 이건 좀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세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뭐 혼자서 네. 집에서 했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야,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는 연구는 점점 큰 지역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쪽인가요? 네, 뭐 이게 뭐 아까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또 재검증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이 은하단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은하단들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있는 구조인지 이것이 만연한 구조인지 아니면 여기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인지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봐야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진짜. 네. 어렵습니다. 과학은 어렵고 과학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으면 과학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 뭐 누구든지 뇌피셜로 딱 보고는 아 이거다 하고 감으로 내가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틀렸고요. 네. 이게 사람이 갖는 확신이라는 게 앞에 우리가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람이 때로는 꼭 뭐 그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자기가 감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어요. 뭐 과학뿐만 아니고 뭐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걸 느끼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걸 느끼고 했을 때 아 이게 옳은 답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를 검증하려 하지 않죠. 보통은. 그래서 과학계는 다른 사람들이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다 옳다 이게 그렇죠. 재현되느냐 계속 아니냐를 검증을 확인함으로써 네. 내가 가진 함정에 내가 매몰되지 않게 서로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 아까처럼 뭐 냉소적으로 그렇게 조롱하거나 하지 않는 한 서로 간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제 논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제 하고 계신 연구를 또 점점 발전시키면서 이어가실 것이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은 암흑물질이 뭔지도 알아낼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멋진 작업이 또 이렇게 아직은 박사 과정생에 불과하신 김형한 박사 과정생께서 과정생 하니까 무슨 굉장히 뭐 고전적인 느낌도 들고 하는데 후보생보다 예 근데 뭐 곧 박사님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꾸 과정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뵐 때는 그냥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아. 예, 아, 또 그러시군요. 이렇게, 네.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저희- 논문의 주 저자한테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쉽게 그러게요. 또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래 그 인맥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인맥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 많이 넓어지긴 했죠. 그리고 이제 천문학 쪽을 저희는 이제 사실은 초기부터 천문학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천문학을 많이 하던 그런 팟캐스트 이것도 유튜브라서 저희 청취자분들은 사실 꽤 많이 아세요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고 뭐 중력 렌즈 같은 것도 꽤나 익숙하시고 우주 거대 우주 같은 것도 많이 익숙하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나온 이런 연구는 또 처음 보는 것이고 당연히 처음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 저희는 아무튼 이런 것이 하나씩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뭐 그렇게 하루 아침에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후세에 물려줄 지식들을 쌓아준다. 그럼 그 친구들도 뭐 영원히 우주의 모든 것을 알아내진 못할지 몰라도 지금보다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면서 계속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진실에, 진리에.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이제 과학자들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값싸게 빌려와서 이렇게 말로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셨죠라는 식으로 대충 이제 설명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 과학학원제대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박사 논문은 이게 아니신 거고 따로 쓰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그죠? 이제 학회지에 내는 네네. 연구이고요. 박사 논문은 또 더 큰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고 아, 네. 또 뭐 하나도 안 쓰긴 좀 그렇잖아요. 기왕하신 건데 그래도 여쭤본 건데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박사 논문을 준비를 하시기는 너무 힘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연관이 좀 돼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아, 네, 네. 뭐 힘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관측도 뭐 여러 미디어를 사용해서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체력도 좋으셔야 되고. 체력도 좋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게 한 10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특히 천문학자들은 또 밤에도 뭐 야간에 모니터 보고 있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부지런하거나 체력이 좋거나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 결정체이십니다. 야, 근면과 체력에 예, 맞습니다. 너무 지덕 띄워주시는 것 같아서 크게 기대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다음 연구도 계속 잘 진행되시고 박사학위도 편하게 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엔 제가 뵐 때 박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뵐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 매주 금요일에 사실 프리미어로 오후 4시에 풀리잖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워싱턴으로 가는 14시간짜리 비행기에 찌그러져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해하면서 도대체 언제 내리는 것인가? 잠은 왜 안 오는가? 왜 난 벌써 깼는가? 등등의 생각으로 밥은 왜 빨리 안 주나?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도착한 후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로 뭐 사진이 됐던 혹시는 페이스북이 됐던 혹은 유튜브 라이브가 됐던 뭐든 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여기 두 분은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학문의 무궁한 발전과 무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